2036년 올림픽은 역대급으로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프랑스 교수가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뜻밖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내용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교수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스포츠 산업 전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루카스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파리 올림픽 자문위원으로서 일하며 파리에서 느꼈던 점과 올림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서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간 약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다양한 기관들의 자문에도 도움을 주며 나름대로의 경력을 인정받은 저는 감사하게도 제 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자문위원으로도 초청받게 되었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듯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저 또한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늘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는데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의 큰 배움 중 하나였죠. 스포츠 관련 분야에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넓게 보았을 때 스포츠라는 그 자체는 정말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저의 경력과 열정을 알아봐 주었는지 제가 IOC로부터 이번 파리 올림픽의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의 부담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스포츠 산업이라는 전공은 스포츠 시설 관리나 스포츠 브랜드 관리 또는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나 운영, 스포츠 데이터 분석, 스포츠 행정, 그리고 스포츠 구단 운영 등 스포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위 언급한 부분 중에서 특히 프랑스 내에서 시설 관리와 이벤트 기획 운영 쪽에서의 실무 경험도 나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거대 행사인 올림픽 운영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문위원역을 수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자부심만큼이나 제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는데요. 프랑스의 위상이 걸린 이번 올림픽이 국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기에 저는 매일 현장을 누비면서 각종 문제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우선 저는 자문위원으로서 파리 올림픽의 여러 측면을 점검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파리의 교통체계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죠. 주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은 매번 막혔고 대중교통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파리의 여름 더위는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무척 무더웠죠.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게다가 치안 상태는 정말 엉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경찰 파견을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잡다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파리라는 도시의 인프라 자체가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를 치를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사실 파리 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파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개막 초기부터 선수촌의 에어컨 미제공 문제, 이동수단의 불편함, 생강의 수질 문제 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고 특히 올림픽 선수촌의 식단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런 준비 상태로 올림픽을 개최하여 200여 개국 선수들을 초대하였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 슬로건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상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죠. 많은 선수들이 부족한 영양과 단조로운 채식 위주의 메뉴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육류를 거의 섭취하지 못한 선수들은 지치고 힘겨워했으며
이는 메달 색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선수촌을 방문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한 프랑스 선수의 이야기에 저는 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선수는 전날 경기에서 지고 난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자국인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기에 따로 나가서 숙소를 잡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자국 프랑스에서 준비한 선수촌 내에서 머물길 고집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선 더 나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더욱 편치 못하게 만들었죠. 저는 제 나라 프랑스를 사랑했기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올림픽 관련 문제들은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 프랑스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선수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저는 이때쯤부터 프랑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죠. 사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회 도중은 물론이고 대회 전부터도 이미 정부와 조직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식단에 관한 문제는 도저히 두둔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러던 중 저는 흥미로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선수촌 식단 문제와 선수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거죠. 또한 한국 선수들이 이 도시락 덕분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도시락이 큰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에 호기심을 느꼈고 다른 국가의 선수들이 식사 문제로 고생하는 와중에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 도시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흔쾌히 저를 초대해 주어 그 도시락을 맛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찾아간 그곳에선 전문 요리사들이 한국에서 직접 파견되어 선수들의 입맛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시락의 메뉴는 다양했고 고기와 채소, 탄수화물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한식 도시락 역시 소문처럼 맛깔스러우면서도 풍성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식 도시락은 풍부한 맛과 영양을 제공하며 더운 날씨에도 소화가 잘 되도록 신경 쓴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한식을 처음 접했지만 그 깊은 맛과 다양성에 감탄하게 되었고 첫 입을 먹는 순간 왜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까지도 이 도시락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이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선수들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원동력인 것 같았어요. 또 저는 한국 선수단의 영양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준비 과정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철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모든 재료와 인력을 준비해왔습니다. 영양사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며 영양사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영양사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음식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남겨주었는데요. 한국 선수단 측의 꼼꼼한 준비와 배려는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하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세심하게 선수들을 챙겨주는 다른 국가는 결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대부분 국가의 선수들은 선수촌 식단 문제로 계속해서 고충이 컸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동시에 한국 선수단은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맘때 저는 테러 위협으로 인해 파리 시내에 강화된 보안 조치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는데요. 테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엄격한 보안 조치 탓에
여러 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 준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정부의 보안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대회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파리 치안의 현실과 테러에 대한 위협을 함께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의 안전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기본적인 치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파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참 한숨만 나오더군요. 저는 과거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서울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그때의 서울보다 2024년 현재 파리의 치안이 더 안 좋다고 느껴지니 말 다 한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센강에서 열린 수상 경기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원래 한국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우선 이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니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센강의 수질 문제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었고 일부 수상 경기는 불결한 환경 때문에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이토록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 센강에서의 수상 경기를 강행했으나 수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몇몇 선수들이 경기 후 심각한 문제를 겪고 말았죠. 실제 미국 올림픽위원회 최고 의료 책임자 조나단 피노프 박사는 한 의료 전문 매체에서 파리 올림픽 대회 기간 센강에서 수영 경기에 참가한 선수 10명 중 1명이 위장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20%라는 수치는 앞선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서 나타났던 3%에서 엄청나게 급증한 수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경기 후 3일간 구토와 설사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실제로 경기 후 구토를 하거나 심할 경우 위장염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심지어 4년간 준비해온 시합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선수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에게 올림픽이 정치적, 환경적 명분보다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이번 파리 올림픽이 문제가 참 많은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 씁쓸한 기분이 드는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파리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이지만 그 명성만으로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죠.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수들과 관중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정신이 단순히 친환경을 외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서울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1988년에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서울은 이미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그 대회는 오늘날에도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모범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회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올림픽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여 주었죠. 당시 서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훌륭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당시의 서울 올림픽은 동서냉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되어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죠. 그 결과 서울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명성도 함께 얻을 수 있었고요. 저는 1988년 올림픽의 여러 기록들도 살펴보며 당시에도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대회는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이후의 경제적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다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왔어요. 지금의 서울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도시로 발전했죠. 현재의 서울은 198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리올림픽을 직접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이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요. 2024년은 파리 즉 유럽, 2028년은 북미, 2032년은 오세아니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2036년에는 아시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서울이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보이더군요. 참고로 역대 2회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스, 일본 등 6개국인데요. 평균적으로 50년 만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 점에 비춰볼 때 1988년 이후 48년 만인 2036년이 서울이 올림픽을 열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열렸던 1988년 올림픽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입장으로서 이러한 소식은 제게도 무척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이르면 내년 중 결정될 것 같은데요. 대륙별 안배 측면에서도 2036년 올림픽 아시아 지역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2036년 하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튀르키예가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으며 독일, 헝가리, 러시아, 스페인, 영국도 유치에 나설 국가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륙별 안배와 개최 시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유력한 국가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역시 아프메다바드와 간디나가르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서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은 이들 국가들과 달리 이미 강력한 경제적 인프라와 글로벌 경제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첨단 기술과 스마트 도시 인프라로 유명하죠. 저는 솔직히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서울의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만약 서울이 2036년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5G 및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한 서울은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을 통해 이미 강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흑자 올림픽이 충분히 가능하고 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전략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파리의 경우 생강 수질 개선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지만 서울은 이미 깨끗한 한강이 존재하므로 기존 경기장만 잘 활용하면 큰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어 보이긴 하죠. 서울의 오세훈 시장 또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았는데요. 그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히며 기존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면 흑자 올림픽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친환경 도시개발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에게 2036년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속가능 저탄소 저비용 올림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서울은 최적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그는 88 서울 올림픽 인프라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잠실의 올림픽 시설은 현대화를 거쳐 2031년까지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서 서울은 유치만 하면 거의 100% 흑자 올림픽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더군요. 사실 프랑스인인 제가 보더라도 이번 파리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델을 최대한 내세우긴 했었지만 너무나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국은 절대 이렇게 부실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1988년 올림픽에 이어 각종 아시안게임 및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등 수많은 국제대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이 있고 준비했다 하면 뭐든 빈틈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국가이므로 아무리 친환경이라 해도 분명 이번 파리올림픽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해놓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인프라나 첨단 기술만 갖추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시민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부족하다면 과거 독일의 함부르크와 이탈리아의 로마가 각각 주민투표와 시정부의 반대로 올림픽 유치전을 포기한 사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2022년 당시 시민의 73%가 유치에 찬성하는 등 유치 찬성이 반대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스포츠 인프라 개선, 서울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았던 탓에 준비 과정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울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더군요. 특히 특이한 점은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올림픽 유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인데 이 사실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올림픽 유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파리올림픽 현장을 직접 찾아 스포츠 시설을 둘러보고 개막식 등을 관람하기도 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파리올림픽 현장을 둘러보니 서울은 더 잘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치안과 깨끗하고 수려한 한강도 서울의 큰 강점이고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36년쯤 되면 한국은 G7의 위상을 갖추고 서울은 글로벌 톱5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올림픽에서 모인 국민적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선수촌이나 생강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현장에서 길거리 치안 문제와 교통 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장까지 찾아와 현장을 샅샅이 둘러보았다는 생각을 하니 낯이 많이 부끄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서울처럼 잘 준비된 도시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도시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2036년 올림픽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더 큰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하지만 서울올림픽 유치는 많은 도전 과제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울이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정부와 시민 그리고 민간이 하나로 뭉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 어떤 올림픽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제시하여야 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서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낼 수 있는 도시라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입장으로서 서울처럼 완벽히 준비된 도시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꼭 또다시 멋진 서울에 방문하여 올림픽을 즐기고 싶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얼마나 발전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내심 불만이었던 이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계기로 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아카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다녀온 수학여행은 본래 계획된 여행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행이 일정에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는 검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느라 원래 일정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희 팀은 당당히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고 왔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한국으로 따로 다시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던 거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된 한국 여행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먼저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이번에 다들 호주를 다녀왔다는데 저희만 같은 아시아이자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라니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건축물이나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긴 했거든요. 아니면 미리 다녀온 다른 친구들처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니 왠지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 수학여행 자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다 보니 그래도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엔 설레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와서 비행기에서 좀 잘까도 싶었지만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그럴 수도 없었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금세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 전에 생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들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한국의 입국 절차는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인천공항 안에는 안내 로봇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로봇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로봇들을 배치해 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공항 밖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크면서도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쳐다보면서 계속 감탄하였죠. 저희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아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돼 있다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역에서는 우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이용해 카드 하나를 발급하였어요. 이 카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지하철 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었는데 지하철 환승이란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호선마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다른 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민영업체들이 각각 다른 탓에 티켓을 구매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제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참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혁신적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일본에 있을 땐 그래도 나름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신세계에 가까웠답니다. 저희를 인솔하신 선생님께서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에서 배워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저희 수학여행의 첫 일정은 경복궁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경복궁이라고 했고, 이곳에 가면 전통적인 궁궐 건축물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며 저희들이 꼭 들러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동하면서 잠깐 동안 스마트폰으로 경복궁을 검색해봤는데 커뮤니티의 후기를 봤을 때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경복궁은 역시나 우아하였고 웅장한 건축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안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조용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서 웅장한 궁궐들과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며 거닐기에 정말 너무도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복 입어보기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한복을 빌려서 입었죠.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던 것 같네요.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의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누구에게 입혀놔도 우아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의상이 한복인 것 같았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경복궁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을미사변이라 하여 1895년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를 중심으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들 그리고 일본군 경성 수비대 일부가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인 궁중 인사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거의 알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선 일본 사람들도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참여할 부분은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나라 황후를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여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던 건지 정말 의아했고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 꼭 더 자세히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후 명동으로 갔는데요. 명동에서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었어요. 저희들은 손을 잡고 올리브영으로 향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양한 제품들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 후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였던 저희들은 여행을 오기 전부터 휴대폰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의 사진을 가득 저장해 두고 있었죠.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장해 둔 사진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그 제품들을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마스크팩과 립글로스, 그리고 향수를 샀고 제 친구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난 후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숙소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새벽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행복하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한강을 둘러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강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바로 끓여주는 라면 냄새였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한국의 한강공원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찾는 게 바로 이 한강 라면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다들 배가 출출했을 시간이라 선생님과 저희들은 한강 라면을 하나씩 끓여서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맛보게 된 라면은 일본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느끼한 맛이 있는 일본 라면에 비해 매콤하고 얼큰한 한국 라면은 제 입맛에 너무 딱 맞았어요. 즉석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도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다들 만족스럽게 라면을 먹었죠.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 한강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는데 사람도 참 많고 먹거리 상점들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강의 규모를 보게 되니 그 웅장함에 절로 압도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한강만큼 크고 깨끗하면서 볼거리가 풍부한 강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강은 잘 조성된 산책로는 물론이고 주변 편의점이나 화장실 등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정말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죠. 한강은 드넓은 풀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한강 구경을 하면서 재밌게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삼겹살을 맛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삼겹살은 이름을 꽤 자주 들어본 음식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답니다. 와우! 근데 삼겹살 집에서는 밑반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주는 것에 놀랐고 심지어 아예 부족하면 가서 마음대로 더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 공간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잠시 후 대망의 삼겹살이 나왔는데요. 구워지는 동안 맛있는 냄새에 입에 침이 엄청 고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다 익은 삼겹살의 맛은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삼겹살이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고기 겉면의 바삭함까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모두 너무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죠. 그리고 상추에 밥과 고기, 쌈장, 마늘, 파무침 등을 얹고 한 쌈 크게 싸서 먹어봤는데 너무 커서 입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씹다 보니 삼겹살의 기름진 부분과 상추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맛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먹던 돼지고기들에 비해 두께가 훨씬 두툼했지만 씹는 맛이 있었고 맛 자체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았답니다. 또 많은 밑반찬들의 맛이 다 달라서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들로 느껴졌고요. 이렇게 먹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녁 밥까지 두둑하게 먹고 나온 저희들은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추억을 많이 남겼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강남과 홍대 구경을 갔다가 밤에는 서울의 야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환상적인 경험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너무도 낭만적이었고 저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꼭 서울 시티투어 버스 야경 코스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경치 구경을 끝으로 저희들의 수학여행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올 때에는 한국인들이 저희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안 좋게 대하지 않을까도 걱정했었는데 욕은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앞으로는 양국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보다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온 뒤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는 한국을 좀 더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가려는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때 못 가본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해 보려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고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옆나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어내신 불만이었다가 막상 한국을 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보니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되어 결국 일본에 돌아가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장기간 여행까지 오고 싶다는 일본인 아카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연에 나오는 한국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을 재유치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